예,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갔다가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라고 하는 약간은 도발적으로 느껴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목의 책이 눈에 띄어서 저자분을 수소문해서 모셨더니 꽤 유명한 분이더군요. 국제노동기구의 이상훈 고용정책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게 국제기구 같은데 여기는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 있는 겁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럼 제네바에서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제네바는 요즘 날씨 어때요? 덥죠?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정말 온난화 현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전에는 뭐 한 30도 이상을 넘어가는 일이 잘 없었는데 예. 요즘 아주 작고요. 34도, 5도까지 올라갑니다. 야, 그러면 아래에서는 땀이 흐르는 날씨에 멀리 내다보면 그래도 꼭대기에는 눈 있는 산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몽골랑이 잘 보입니다. 조금 비현실적이긴 한데 그래도 더운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게요. 또 스위스에서 오셨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스위스의 모든 지식을 지금 다 털어놓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일자리 이야기. 사실 뭐 일자리가 사람 사는 거의 대부분이기도 하고 경제의 모든 고민이 결국은 돌고 돌면 이 일자리 좋은 것 좀 만들어 보려고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늘려 보려고 하나라도 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데 좋은 일자리가 왜 부족하냐고 할 때 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사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국장님 생각에서 이 책에서의 좋은 일자리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 마음에 두고 쓰신 거세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마다 또 나라마다 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일자리라는 게 참 정의하기가 좀 힘들고 사실 주관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객관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대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 측면은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뭐 아주 뭐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일단 일을 하면서 뭐 죽는 일이나 뭐 건강을 해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과 이 안전 문제 최소한의 예, 지금 최소한인 거죠. 우리가 일하다 죽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목적하고도 사실은 상충되는 살자고 얘기도 일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그고요.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있을 만큼 벌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의 문제. 최소한 생계비는 돼야 된다. 예, 그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중시하는 거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존중을 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 그런 일자리에 존중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예, 그렇죠. 요 3번째 조건부터는 조금씩 갈리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안 갈 테니까. 그렇죠. 생길 수야 있으나 곧 없어지는 일자리일 거고. 그렇죠.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는 그렇죠. 이런 예,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고 이런 걸 만드는데 좀 더 힘든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건데요. 이게 만약에 보장이 안 되게 되면 뭐 일자리 간의 어떤 계층화, 격차, 뭐 위계화 이런 것도 생기고요. 사실 여기서 좋은 일자리, 안 좋은 일자리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갈리기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일자리를 하든 간에 그게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일. 뭐 청소를 하든 배달을 하든 간에 뭐 벌이는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요. 그럼요. 그런 일을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뭐 차별적인 시선을 받는지 대우를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3번째 조건이고 4번째 조건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뭐 차별적인 상황에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좀 부당하다. 랄지 뭘 좀 바꿔야 되겠다고 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내 근로 환경이나 근로 조건이나 일의 성격이나 내용을 예. 요건 요렇게 좀 바꿔줘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아주 어려운 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고쳐달라. 그 말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뜻까지도 포함한 것이죠. 예, 말만 할 수 그렇습니다. 있으면 뭐 의미 없는 거니까. 예, 그냥 이렇게 뭐 표현상으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자리로 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목소리를 내서 받아들여진다. 반영이 되고 개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죠. 어려운 요거는 점이죠. 어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조건 같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네요.
예, 그러니까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좋은 일자리가 뭐예요라는 질문에 뭐다 돈 많이 벌고 그런 거지 뭐 경쟁률 치열한 일자리 서로 알잖아 우리 뭐 그런 말씀 하나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건 없네요. 예, 이게 이제 뭐 우리 정책이나 일자리에 있어서 아주 개인적으로 뭐 그냥 뛰어난 사람이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소득을 얻고 이런 거는 우리 사회가 별로 걱정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들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은 그런 분들 외에 사회적으로 사실은 자신의 뭐 일터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역량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서 좀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사실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과제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건 그런 거죠. 존중받으면서 자기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그렇죠. 그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데 예. 그건 왜 항상 부족하고 그렇지 않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많을까? 그 고민. 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이 정의나 고민은 나라마다 비슷해요? 예, 저희들 뭐 아이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들은 뭐 괜찮은 일자리, 뭐 영어로는 decent work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그리고 유럽에도 좋은 일자리라는 뭐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아주 좀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존중받으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면 개선된다는 건 근데 저라면 근데 월급이 좀 부족하니 더 올려주쇼라고 개선의 요구를 할 것 같고 네. 그게 받아들여지는 일자리라면 그 결과로서의 나의 월급은 매우 높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야 그럼 좋은 일자리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 이 뭐 산업의 안전이나 뭐 건강과 관련된 좀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요구들. 대해서는 그런 거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산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는 목소리의 문제이고 협상의 문제이고 합의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강 어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시고 왜 이게 많지 않을까 고민하는 줄은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기는 해요. 그럼 아예 그냥 결론을 여쭤보죠. 왜 부족합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 일자리의 보통 가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임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월급 예. 뭐 이런 건데 그거는 기업과 이제 노동자 간의 그런 임금을 결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생산에 대한 기여분 그게 임금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 그렇죠. 그걸 기초로 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일자리의 보통 가치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임금 이상의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을 때는 월급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그럼요. 잃을 수도 있고 그럼요. 가족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자리 부족이 이제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로자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해서 파생 효과라는 것이 엄청나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일자리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 이런 걸 다 고려한 사회적 가치라는 게 우리가 보통 임금으로 표현되는 사적 가치보다 크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은 생산을 목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갭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기업이 생각하는 일자리의 사적 가치와 보통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간의 갭이 있으면 이걸 온전히 그냥 시장적인 논리에만 맡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과소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을 줄여주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기업만의 힘으로는 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인 노력이 이제 사회적인 지원,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구조를 좀 바꿔서 이런 사회적 가치 측면을 좀 더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고 이런 세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제약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라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일자리는 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뭐 우리 외부성이라고 그러죠 경제학에서 있는데 나쁜 일자리는 또 반대로 그 일자리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나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시장 메커니즘 내에서는. 내버려 두면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줄일 건지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냥 월급 많이 주는 일자리라고 하면 그게 쉽게 안 생기는 거는 감각적으로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꼭 그런 건 아니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안전 문제라든가 존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면 이건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일자리라면 이거는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강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이게 만약 돈 더 달라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회사가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간에 그거는 뭐 요구할 수 있는 거가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거는 참 그것조차도 잘 안 만들어진다. 내버려 두면 그거 자체가 비용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용의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금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통제의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의 역사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뭐 차별이나 이런 차별적인 관행이라는 게 굳이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뭐 일터를 통제하기 쉽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거기를 계속 고집해서 유지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걸 뭐 정치적인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금전적인 페널티를 주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압력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산업재해 그 현장에서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많이 다치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생기면 예전보다도 더 요즘은 이제 뭐 대통령이 현황판 만들어 놓고 챙긴다고까지 해서 야 이건 뭐 대통령이 직접 챙길 문제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사회가 챙겨야 되는 일은 맞는 거라 그런 이슈가 있긴 있더군요. 그 차별 문제가 금방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를 이렇게 총량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데서 모든 사람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문제는 이게 총량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분배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고라고 본다고 하면 우연히 발생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모든 사람들 랜덤하게 발생할 그렇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사고의 확률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뭐 보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랜덤하게 분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산업재해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외주화 내지는 회피하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재해를 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비정규직 노동자 아니면 이주 노동자예요. 예. 그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노동시장의 상층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산업재해의 위험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위험이 어떤 특정한 계층에 집중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차별적인 관행이 이제 굳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더 고민을 해봐요. 이런 문제는 단순 경제적 논리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만 재해가 계속 닥치냐. 그렇죠.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페널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동시장의 하층부에 하면 임금 측면에서도 일단 페널티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뭐 안정성, 계약의 고용의 안정성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각종 일터에서 위험을 온전히 떠맡아야 하는 그런 위험까지 다 결부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소득적 위험이라든지 안정성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는 여전히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그게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자리라는 것도 알겠고 그러니까 저나 국장님은 그런 일 안 하고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자발적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하시게 되는 분들은 그럼 그렇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적으니까 임금이 많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조차도 아닌 건 이상하다.
좀 많은 측면에서 서로 이제 모순적이죠. 이렇게 뭐 경제하신 분이나 경영하신 분들은 힘든 일을 한다든지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정당한 보상이 커야 되는데? 초과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게 균형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실은 정반대고요. 왜 그래? 왜 그렇다고 보세요? 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을 어떻게 줄일 거고 분산할 것이냐는 문제를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예.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에도 그런 경우는 다 있죠. 있겠죠. 그런데 외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과 동시에 위험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 계층에게만 전가하는 이런 방식은 피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빈도수를 보자면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이나 이주 노동자들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훨씬 높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공장 이런 데는 훨씬 낮거든요. 그런데 그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보다는 일단 이 빈도수가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생기는 것도 아주 뭐 고숙련 직종에도 생길 수도 있고요. 아주 저수년 직종에도 생길 그냥 사고예요, 정말. 정말 사고라는 느낌이 많이 강한데 한국은 좀 체계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건설업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건설업도 외국에서 건설업 사고는 이 뭐 직종이나 숙련도 이런 거 관계없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는 현장은 위험하니까. 예. 그런데 한국의 건설업은 역시 위험하긴 한데 그런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대부분 정규직은 잘 없고요. 비정규직 하청 기업이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다른 나라도 건설 현장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상용 고용을 해요? 일감이 불규칙할 텐데. 아, 그러니까 하층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대기업 건설 회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풀로 고용을 한 다음에 배치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죠. 풀이면 풀일 수 있는데 우리도 김 반장 연락돼? 뭐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두 달 만에 그거는- 연락하기도 하고 하는 건 풀은 풀인데 예. 그 구체적으로 정말 다른 나라 대기업 그 건설 회사들은 다 정규직이 시멘트 나르냐 그 질문입니다. 그렇죠. 100% 정규직은 아니지만 예. 정규직의 빈도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기업에서 요즘은 시멘트를 직접 나르는 경우는 잘 다 기계로 하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한데 예.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 이제 인력을 배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를 나르는 예를 굳이 예를 들자고 하면 예. 그 시멘트를 나르는 사람 항상 필요하잖아요. 건설 현장이 있으면 필요하죠. 항상 그리고 이제 네. 그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이 한 군데가 있는 데가 아니고요. 보통 수십 군데서 같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예. 건설이라고 하는 것도 사이클이 있어서 어떤 곳은 어떤 경우에는 현장이 3개만 있다가 또 좋을 때는 15개를 굴려야 되면 예. 최소한 현장 3개는 있어라고 하면 3개 현장분에 대한 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15개로 늘었을 때 12개 현장은 예.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가는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는 경우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안 구해지니까. 예, 폴란드나 이렇게 약간 계절 노동자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오긴 한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정규직이 존재를 하고요. 그 주위에 보조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하청을 이용하거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건설사 중에 실제 현장 인력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긴 해요. 현장 소장 정도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있죠.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으로 넘어가는데 이 하청에 넘어갈수록 산업 안전 위험은 점점 커지거든요. 아무래도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산업 안전 위험이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자연스럽죠.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인센티브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히 거죠. 여러 가지 그거는 결과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일 것 같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표현이 어떻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체계적으로 코어가 있으면 코어 핵심 그룹이 있으면 그 위험을 가능하면 바깥으로 옮기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차별적인 관행이 분명히 있다고 비용 이상을 떠나서 차별적인 관행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산업 안전 위험이 있을 때 이렇게 하층으로 넘길 때 아예 본청이고 하층이 있으면 그럼 어떤 일을 밑으로 넘길 것이냐고 했을 때 예.
아무래도 산업 안전 위험이 있는 걸 갖다 밖으로 떼내는 거죠. 밑으로 내는 거죠. 산업 안전 위험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험이 있는 직종은 뭐 원청이라든지 1차 하청에서는 하지를 않고 2차나 3차로 넘기게 되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역시 이제 비용 때문인 것 같다는. 굳이 아닌가 그게 봐요. 예. 저는 비용의 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비용은 똑같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 관련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거고, 그걸 만약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도 되지 않을 상황이라 그러면 예. 아무래도 지금 이 구조가 문제가 있는 구조라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더 쉽죠, 수용도가.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내 전체적인 저는 그 분절화, 뭐 계층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심지어 위계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그 위계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한국인 건설회사 정도만 보고 이제 경험해서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국장님은 야, 다른 나라는 안 그래. 안 그런 내가 이제부터 좀 제대로 해줄게라고 벌써부터 부딪히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질문, 왜 일자리가 이렇게 나빠? 근로자들은 왜 현장에서 그렇게 힘들어? 왜 많이 다치는데 보살피지 않아?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가장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은 사용자들이 못 돼서 나쁜 사람들이니까, 자기 자식 딸이면 그 현장에서 그렇게 냅두겠어?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라고 비난하고 저 사람들 탓이야라고 생각하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깔끔한데, 그럼 마음 편하죠. 세상에 나는 착한데 쟤는 나빠. 이제 벌 받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하고, 우리는 뭐 많은 기간 동안 그렇게 그냥 생각해 온 적도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자니 그러니까 결론이 계속 안 나오죠. 그러면 나쁜 사람이 고용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또 그런 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이 건설회사 사장이 되면 그럼 그거 바꿀 거냐 하면 안 바뀌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야, 이건 좋고 나쁜 거 말고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면서 국장님한테 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좀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산업재해 관련해 지금 이제까지 해법은 개별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가능하면 멀리 밀어넣는 방식으로 해결을 두거든요. 우리 직원 다치면 마음 아프고 힘드니까. 그리고 뭐 우리 공장에 있는 사람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힘들고 해결하기 힘들고 또 예. 개인적으로도 뭐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걸 내가 있는 바운더리 바깥에 두게 되면 일단 보이지도 않고 줄일 생각, 이 현장에 이제 산업재해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넘기면 보이지도 않으니까 자신의 영역 밖으로 자꾸 떠넘기면서 지금 해법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총량이 줄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 그러나 어떤 뭐 정책적인 힘 이런 걸 가진 분들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되니까 그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하는 어떤 인센티브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산업은 고도화되고 경제는 성장하고 소득은 증가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산업재해가 정말 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거기서 완전한 예외입니다. 아웃라이어. 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산업재해의 문제를 이제 비용에 포인트를 많이 줘서 기업을 운영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액션이 좀 늦은 측면도 있는데, 저는 최근에는,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 막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산업개발 초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조정적인 과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 주는 거는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은 그 산업재해를 그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당사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이나 이런 이슈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방식으로 지금 산업재해가 외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약해지니까 우리 회사 직원 아니면 그 인센티브가 그만큼 그래서 낮아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들어오고 뭘 많이 해도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뭐 정치적 의지
사회적 의지 이런 것이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 저는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한국이 사실 다른 나라로 비교해서 법과 제도가 미비한 건 있는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과 제도라는 측면에서. 예. 그리고 경제적 자원 이런 측면에서 봐도 한국이 산업재해를 해결할 어떤 경제적 자원이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웃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있어요. 다 네. 있고 그리고 경험도 많이 있고 연구도 많이 해서 다 있는데 이런 게 실제적인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의지와 결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 의지의 부족이나 영어로 하면 커미트먼트가 되겠는데 그런 게 부족한 거는 그만큼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산업 안전의 위험이나 이런 문제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또는 뭐 관행적으로 네. 다른 나라는 어떻게 그럼 되어 있길래? 그러니까 모든 건설 현장은 위험하기 마련이고. 그야말로 산업재해 예를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자주 보는 어떤 건설 현장에서 뭐 끼임 현상이니 떨어짐이라서 표현이 좀 살벌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되면 일단 그날에 일단 이 방송 신문에 일면 헤드라인이 돼요. 사회에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어떤 제빵 공장에서 생겼던 그런 류의 사고가 예를 들어서 스위스나 유럽에 생겼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분석하고 예. 저는 뭐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왜 생겼는지.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든 재발 방지책이 어떻게든 나온다. 온갖 정책이 다 나오고. 문화와 여론의 차이네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심, 대응 이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어떤 물건과 생산과 관련된 이런 공장이나 서비스에서 이런 류의 사고가 생기면 정말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소비자 운동도 상당히 강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만 말씀드렸는데 뭐 요즘은 배달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도 관련 산업재해 사고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좀 강하게 있는 편인데 한국은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측면에서는 이 기자님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이런 서비스 산업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 말자 직접 소비자 관련된 부분은 한국이 좀 지나치게 독점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불매 운동이라는 것은 이 물건을 쓰지를 않고 다른 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뭐 대안적인 옵션 이런 측면에서 그게 없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 불매 운동을 하려고 하면 아주 큰 결정을 큰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되니까 소비자 운동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좀 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건설 현장 할 때 하청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은 노동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하청과 관련된 걸 갖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불필요한 하청 제도를 좀 없애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하청 구조만 좀 줄이만 주면 사실 산업재해의 위험도도 떨어질 테고.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 이건 사회적인 압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은 우리 땅에서 있을 수 없지라고 하는 어떤 분노의 게이지가 높은 사건이 되면 그건 그렇죠. 뭐 하청 구조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얼마든지 개선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대체 책임이 누구냐 그걸 따지고 다시 재발 방지를 노력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하청 구조가 원인이면 그걸 바꿨을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하청은 주더라도 관리는 이렇게 해주셨어야죠. 그렇죠. 라고 되면 그거는 뭐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생기는 거는 뭐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저런 비용은 결국은 더 늘어날 거고
이건 위험한 거니까 좋은 기계를 갖고 와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근로자 숫자를 더 넣어야 된다든가 뭐 쉬게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게 크든 작든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올라가는 비용은 사회 구성원들이 감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잘 사는 선진국 특히 유럽 가면 그렇게 서비스 물가가 비싸고 건설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집도 잘 안 지어지고 집값이 비싸고 월세가 비싸고 그런 거잖아요. 배달 노동자들 당연히 더 비싸고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쉽게 배달시켜요. 그런 거를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다가도 또 배달 수수료 비싸다고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찌 보면 소비자들의 그런 이중적인 행태가 없어져야 안전이 보장이 될 텐데 같이 그건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 이런 문제 그냥 사회적으로 크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파편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뭐 하청이면 하청, 뭐 소비자면 소비자, 그리고 뭐 기업이면 기업 이런 식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 문제를 다 이렇게 모아서 두고 논의를 하는 걸 뭐 정치하시는 분들 시작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고 이해관계도 얽힐 수밖에 없는 건데 한번 풀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예, 저는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골고루 또 공평하게 나눌 거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기업이 부담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청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청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개 합쳐서 같이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데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는 가격이 올라가고 재정이 부실화될 텐데. 꼭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정부가 기업에 주는 보조금이 엄청나거든요. 고용 안전 관련된 지원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잘 합리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규제 잣대로 삼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규제도 중요하지만 좀 개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더 강하게 제공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소비자는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되는 것 같고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어떤 소비 행위를 할 때는 그 뒤에 누군가의 노동 행위가 있다는 걸 다 아시니까. 요즘은 슬슬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시켜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 딱 시켜 먹기 좋은 날씨인데 나가기 힘드니까.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더 성숙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안전 얘기는 우리가는 그럼 그렇게 일단은 좀 정리를 해도 되겠죠. 예. 지금 보통은 이제 저 사람 나빠로 정리하고 나면 항상 답이 안 끝나서 알겠습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평균 임금, 평균 소득을 보면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경제 수준을 고려해서도요. 예. 그리고 뭐 고소득층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저희들이 보통 분석을 할 때 임금 수준이 좀 뭐 적정한지 않은지를 볼 때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 대비 예. 또는 생산성 대비 해서 이제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예. 하면 이제 뭐 좀 어려운 말로는 1인당 노동 비용 뭐 코스트 이런 것도 계산을 하게 되면 노동소득 분배율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임금을 통한 어떤 뭐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그걸 분석해 보면 한국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평균 정도는 되고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측면은 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배로 가게 되면요. 임금 구조 내지는 임금 격차를 보게 되면 좀 확실히 좀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양극화되어 있는. 같은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 하는 것 같은데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급여 차이 많이 크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임금층이 좀 더 최근에 좀 두터워지는 이런 추세가 있고요. 그 최저임금이나 조금 이상을 받는 층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이주 노동자, 고령 노동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임금의 피라미드가 좀 이렇게 인간 피라미드가 좀 더 강고해진 것 같고요. 그러면 하층부가 더 넓어진 격차가 커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이제 노동시장에 유입하는 층을 보면 청년들은 좀 아무래도 지금 일자리의 질 때문에 뭐 쉬거나 이렇게 좀 꺼려하고 없고. 좀 늦게 들어오는데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제 신입 사원 무렵일 때 그렇죠. 저도 그럴 때쯤일 때는 이렇게까지 안 뽑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규모가 분명히 커진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뽑는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그러면 동시에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 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인력 부족분은 뭐 고령 한국이 고령 인구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OECD 1등이 국가 중에 1등인데 은퇴 후에도 일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뭐 100만 이상을 넘어가고 앞으로 매년 뭐 몇십만 단위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평균 임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급여로 열악한 일자리가 많아질 거라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저는 약간 이건 분명히 정책적으로 좀 딜레마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정책적인 골든 타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바꾸긴 바꿨어야 되는데 시기조차 늦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금 이 임금 피라미드 맨 바닥에 있는 층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 좀 일자리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뭐 최저임금 논의를 예를 들자면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했었을까요? 그 최저임금 논의를 조금 더 건설적으로 조금 구성을 했었으면 좀 이 자영업자나 이런 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최저임금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덜 올렸으면 최저임금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게 사실은 정의상 노동자이면서 이제 경영자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의 자영업자 대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매니저이긴 하지만 같이 일하죠. 그리고 그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뭐 마진폭이 적으니까. 좁고 이제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 없어요. 사실은 뭐 프랜차이즈 이런 데 다 귀속이 돼 있어서 뭐 물건 가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이 이제 인건비인데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최저임금 논의라는 것이 자영업자와 뭐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최저임금 노동자가 갈등이 돼서 불필요하게 좀 정체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자영업자는 경제적 정책으로 일부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최저임금을 조금 더 여러 가지 노동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그 패키지로 자영업자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동시에 좀 고려를 해서 그 말은 정부가 돈 줘야 된다는 뜻인데 아니죠. 그 프랜차이즈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프랜차이즈들이 누리는 마진폭이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낸다고 가정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아닌 식당은 그런 본사가 안 도와주는 상태에서 그건 이제 다른 지원 그러니까 각종의 그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뭐 공정 경쟁이 됐든 아니면 프랜차이즈 관련됐던 건지 이런 정책 패키지도 내고 그게 속하지 않은 그냥 자영업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논의를 할 때 저는 그 자영업자의 어떤 지원 방식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면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는 계속 그야말로 을들 간의 전쟁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그게 계속 재원이 따라 붙을 수 있을 현실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이나 지원적 이런 걸 볼 때 좀 부담을 많이 걱정하는데 뭐 그런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데 뭐 굳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다 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 이거 굳이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했던 지출 구조를 합리화한다든지 해서 개선할 여지는 저는 굉장히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항목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 뭐 말씀 못 주시는 사정도 알고 대체로는 말씀을 안 하는데 기존 항목 중에 뭘 줄이자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줄이지. 기존 항목을 다 수십 년째 재정은 기존 항목 중에 불필요한 항목을 줄여서 해결한다. 그게 뭐냐고 물으면 그건 각자 고민할 일이다. 끝내버리니까 일이 계속 안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주 노동자 문제인데요. 저는 뭐 한국의 이주 노동자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논의를 했으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사이드 이슈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현재 여러 가지 인구 구조상 그다음에 뭐 아무리 지금 출생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인력 부족은 어쩔 수 없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굉장히 큰 숫자로 늘어날 텐데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 통합 대책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와서 정착하실 분들이니까. 정착하시고 계속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같이 살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불법 합법의 법적인 문제라고 들어볼 게 아니라 어떻게 데려와서 어떻게 정착시켜서 좀 생산적인 어떤 인구로서 계속 살아갈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구체적으로는 필요한데 뭐가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세요? 그 방면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예를 방법부터 오늘 이 통합적인 정책이 없는 만약에 이주 노동자가 왔을 때는 노동부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산업부 각 부처들이 다 붙어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공장에서 일손으로만 쓰고 방치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좀 그런 편이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중요한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제 생각에는 조금 한 발짝 늦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민청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더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 우리 정책은 왔다 갔다 하죠. 일손 모자라면 불러와. 그러다가 이제 또 일자리 현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급여를 자꾸 깎는 문제가 생겨. 그럼 막아. 또 그러다 불러와. 그렇죠. 왔다 갔다. 좀 이율 배반적인 면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쪽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이주 노동자를 절제해서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건설 현장이나 남해 쪽에 있는 제조업 현장은 사실은 지금 이주 노동자 없으면 운영이 안 되고요. 농촌은 그렇게 된 지 꽤 오래됐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와 그에 따른 결과물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다들 이제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밖에도 저희가 정규직 2분, 비정규직 2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은 4명이서 같이 하는데 근로시간도 비슷하고 근데 급여는 많이 차이 나죠. 그런데 4분을 그럼 다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냐면 그건 또 안 되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결과물인데 예, 그거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나쁜 일자리가 자꾸 생기고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 또 대표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그야말로 요술방망이처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미 한국은 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고착화돼 있어서 뭐 어떤 한 가지 해법을 해결할 그런 수준은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먼저 선제될 거는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든 노동 인력을 다 정규직으로 하고 싶은 건지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건지 그러면 아니면 정규직은 정말 펄머넌트 아주 영구적이고 코어 예산금하고 부분적으로 비정규직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건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정규직이 해야 될 처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논의들이 좀 합의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 논의가 섞여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뭐 하나 결정을 해야지 논의를 안 한 건 아닌데 네. 자꾸 합의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되는 이유가 얘기해봐야 논의는 겉도는 이유는 비정규직 처우를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돈은 어디서 나니라고 할 때 사측은 정규직 깎자고 하고 왜냐하면 정규직이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근로하는 생산성보다 더 받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이제 기존 노조는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서로 이제 퉁퉁퉁 하다가 일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딘가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비정규직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니까 걱정하시는 자영업자가 되고 자영업자가 뭐 알바가 되고 알바가 자영업자랑 싸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현장에서도 안전 문제 책임 안 지더라도 얼마든지 고용이 되고 그러니까 다치고 그런 악순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 시도를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부족하고 이번엔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예. 거는 좀 정규직이나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좀 조직들이 이 문제의 논의를 조금 선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야기할수록 자기 살 깎아먹는 일일 텐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지금 뭐 정규직 상층에도 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노동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개층화되고 위기화되게 되면 노동시장의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고용 효율성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정규직 상층은 한 10년만 더 다니면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스스로. 뭐 또 굳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일하는 사람들이 조직하냐. 혼자 개인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네. 굳이 조직하고 연계하고 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혼자서만 잘 되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같이 잘 되자는 게 그게 연대의 원칙이고 그것 때문에 노동법도 그것 때문에 연대를 할 수 있게 하고 노조를 만들 수 있고 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래. 이게 문제예요, 많이? 어때요? 거기는 좀 이 산별 노조라든지 상층 노조들이 그런 걸 조율을 잘해서 한국처럼 이렇게 아주 큰 격차는 없는 편입니다. 비정규직이 분명히 있는데요. 노조가 비정규직도 챙긴다는 말입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경우에는 협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전체적 협상이 좀 더 그러니까 포용적인, 좀 포괄적인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없지는 않았는데 좀 그게 뭐 좋은 결론을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좀 힘이 실려 있으니까 지금 정부에 힘이 실려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그런 논의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게요. 요약하자면 해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해법이 없는 건데 그 해법을 받아서 이걸 실행할 주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누가 양보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 권위의 문제겠죠. 양보적인 논의가 있으면 제 생각에 지원이 당연히 따를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그럼 사회적 지원 아니면 정부적 지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딱히 크게 손해 보지도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해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사회적 부는 대충 결정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잡음이 적으냐의 문제라서 그렇죠. 잘 나누면 지혜는 있을 텐데 예. 지혜를 가진 자와 나누는 자가 다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좋은 일자리가 왜 부족한지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는 계속 되어야 되겠고 이 국장님은 계속 책을 써주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위스에 계시잖아요. 부러워요. 굉장히 심심한 도시입니다. 경치만 좋고요. 언제는 국장님 요런 약간 좀 머리 아픈 얘기 조금 떠나서 그 스위스에서 그 외국인으로서 월급 받고 살아가는 이야기. 이것도 좀 들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오시는 김에. 예. 국제노동기구 이상원 고용정책국장이 최근에 쓰신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라는 책을 주제로 마음 아픈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지만 또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